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통합과학 예시문항이 발표가 됐어요. 2028학년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게 되죠. 2027년 말이에요. 2028학년에 학년도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기 때문에 수능은 항상 대학 가는 연도가 표시가 돼. 그래서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거야. 이 통합과학 예시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간단하게 길지 않게 짧게 한번 총평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보진 않았겠죠? 그죠? 제가 다 풀어보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내신 대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년 후에 보게 되는 수능에 대해서는 좀 아득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가볍게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학습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수능은 좀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8학년 수능 과학탐구 개편안 현행 수능은 과탐을 선택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화생지식 나눠서 보는데 한 과목당 시험 시간은 30분이고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점 100점이고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인데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이란 걸로 보게 되잖아요.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면서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 수능을 응시를 하셔야 되겠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이렇게 두 가지를 응시하셔야 되는데 시험 시간은 40분 40분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40분 동안 25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늘어났고 문항수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이제 40분 안에 25문제를 풀려고 하면 약간 좀 길어요. 자료 해석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길다라는 특징이 있어. 첫 번째 특징, 문제 길이가 길어요. 독해 피지컬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과 쪽 할 거니까 그냥 수학만 할래? 이러면 안 되고, 항상 그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국어도 공부를 잘 하시고, 통합사회도 잘 하시고,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로지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과 계열로 가더라도, 과학도 잘하고, 사회탐구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모두 다 수능을 보게 된 겁니다. 알겠죠? 예. 50점 만점 똑같이 점수는 50점 만점인데 1.5점짜리가 8개, 2점짜리가 9개, 2.5점짜리가 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과학탐구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배점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도가 아닙니다. 역배점이라고 해요. 역배점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평가원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에다가 고배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 거에다가 배점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점수 가지고 내가 이걸 풀겠다 안 풀겠다라고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아직은 시기상조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이번 시험을 봐도 8문제가 고난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한 2문제 정도, 그 정도만 고난도로 24번, 25번 정도, 나머지는 다 그냥 평이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단원별 문항 구성은 256, 642,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런 식으로 12문제, 13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맨 앞부분에 과학의 기초랑 맨 뒷부분에 과학과 미래사회라고 해서 프롤로그와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 그렇죠? 인트로하고 에필로그 파트가 있는데 2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문항수는 적게 구성이 되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통합과학 1에는 과학의 기초,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거기서 2, 5, 6. 여기 2개랑 여기 2단원이 중요한 단원이야. 알겠죠? 그리고 통합과학 2에서는 변화와 다양성이랑 환경과 에너지, 거기서 6, 4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시문항의 특징, 계산이나 단순 암기를 활용하는 문제 비율은 낮아요. 단순 암기를 한다거나 계산을 하는, 계산량이 많아가지고 막 어렵게 문제를 내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문제도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명심해, 계산 문제를 많게 해서 난이도를 높일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알겠지? 첫 번째 특징. 문제들이 길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실험, 탐구, 자료 해석 문항의 비중. 이것 때문에 문항 길이가 긴 거예요. 실험, 탐구, 자료 해석. 알겠죠? 그리고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자료나 데이터 분석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낯선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는가. 국어로 따지면 비문학 지문 같은 느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료 해석만 딱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문제는 쉽습니다.
알겠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료 해석도 하면서 데이터 분석까지 하는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그게 25번에 출제된 엘니뇨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죠? 고난도 문제는 24번과 25번에 중화 반응이랑 엘니뇨 문제가 출제됐는데 평가원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기존 교육과정 화학에서 중화 반응이 고난도 문제로 많이 생산이 되어 왔고 엘니뇨도 지구과학에서 많이 출제되던 시즌이 있었어요. 20번의 마지막 문제에 막 출제되던 시즌. 요즘엔 잘 안 그럽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냥 넣어놨어. 예. 그래서 일단 뭐 과거 우리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과거 기출 문제들로만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난도 문제들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물론 이 주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예시문항에서는 2개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좀 편한 길이라니까. 이미 기출이 고난도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선택해서 일단 예시문항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유사문항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화학과 지구과학이 너무 많다고. 여튼 여러분들은 아직 그 부분까지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자료 해석까지 하면서 데이터 분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까지 원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푼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2개 정도 있었을 것이다. 알겠죠? 네. 자, 이거 잘 봐봐. 문제들을 잘 분석해보면 문제들의 유형이 바로 그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행동 영역에 맞춰서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 교육과정은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내용 영역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물리 다룰 것이냐, 화학 다룰 것이냐, 그 내용 자체, 그걸 내용 영역이라고 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행동 영역, 그게 뭐냐면 이해를 잘하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을 할 수 있는가, 탐구를 설계할 수 있는가, 자료 변환 및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거, 해석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료 변환까지를 너희들한테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문제에서. 변환된 것들을 여러분한테 해석하라고 시킵니다. 탐구 수행 및 자료 수집, 그리고 결론 도출 및 일반화. 근데 수집하는 걸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수집된 것들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학교에서 그냥 뭔가 수업을 듣고 수업에서 뭔가 수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수능에서 그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료를 수집하는 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도출 및 일반화, 그리고 의사소통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25문제들의 문제들 분석해 보면 다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거를 구분을 해봤어. 구분을 했을 때 이해 따로 적용 따로는 없고 이해와 적용을 하나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을 구분했습니다. 이해와 적용, 유형, 그리고 탐구, 인식 및 가설 설정 플러스 탐구 설계. 설계를 하면서 가설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라고 물어봤거든. 설계를 이미 다 해줬어. 니들한테 설계를 하라고 시험에서 물어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개를 결합.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과 탐구 설계. 그러니까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요거를 하나의 행동 영역 유형. 괜찮아? 그리고 자료 변환 및 해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렇게 3번째, 4번째는 이렇게 연결, 탐구 수행 및 자료 수행, 그리고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의사소통 되게 쉽습니다. 알겠죠? 의사소통 되게 쉬워요. 얘도 좀 쉽습니다. 자료 자체 해석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문제가 2문제나 출제가 됐어. 그냥 약간 나쁘게 말하면 눈이 있니? 약간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5개의 영역으로 저는 구분되어서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첫 번째, 이해하고 적용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단순 개념들을 확인한. 단순 개념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많이 줄어들었다. 알겠죠? 단순 개념 물어보면 한 문제가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40분 동안 25문제를 풀게 하기에는 단순 개념은 조금 최소화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훈련,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 암기에서 추가된 사고 과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알겠죠? 또 하나는 통합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통합과학이니까 문제들이 막 통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단원 통합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죠?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낸다는 거야. 여기서 막 바뀌어갖고 낸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물리랑 지구과학이 막 통합돼가지고
사고력을 측정하고 두 개들을 결합한 것들을 문제를 묻고 이러잖아? 이러면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잘 풀어요. 교과서 자체에서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수능, 아주 예전 수능이지만 1990년대, 1994년에 수능이 시작이 됐습니다. 94학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막 물리랑 생명과학 섞이고 막 그랬어. 그랬을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안 되는 것은 소단원 간 통합될 것이다. 알겠죠? 예, 소소하게 통합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소단원 간 통합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목 간 통합이 엄청나게 되는 게 아니라 대단원 간 통합도 잘 안 되고 있어. 알겠죠? 소단원 있으면 그 두 개가 결합이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규산염 3연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규산염인데 이 규산염이 규소랑 산소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 규소가 반도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물리랑 지구가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통합과학 그러면 왠지 막 수능으로 나오게 되면 너무나 결합이 많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처음부터까지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풀이를 쭉 진행을 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예시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단원 간 통합 머릿속에 넣어놔. 알겠죠? 예, 그래서 큰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 없다. 됐나요? 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자, 그 문제 좀 전에 이 문제 있잖아.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과정 근거하고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 시험의 성격, 평가, 목표, 예시문항 이것들에 대한 분석집이 나왔어요. 분석집을 제공했단 말이야. 걔들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잘 봐. 학습한 내용과 내용 사이의 관련성. 공부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결합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면 관련해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련성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줘라. 근데 뭐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렇게 내용과 내용 사이에 관련성 있는 것들을 같이 물어보겠다. 그런 문제 중에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오면 화학 문제 막 나오고 있다가 인체를 구성하는 거 산탄수질이죠, 그렇죠? 산소, 탄소. 그거랑 이제 화학을 같이 연계하겠다. 연계하는 건데 그냥 고르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게 무슨 뭐 엄청난 통합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체 구성하는 거 산소, 탄소. 그럼 산소랑 탄소가 몇 쪽이냐? 예? 16쪽 산소, 14쪽 탄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통합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통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 됐죠? 네, 이거에 대한 멘트도 있습니다. 단순 암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문제들을 탐구해 본다. 원자의 전자배치를 통해 탐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여기 화학 부분은 일단 주기율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족 외우셔야 됩니다. 원자과 원자가 몇 개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알았어? 예.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그리고 탐구 설계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돼서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과정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올바른 가설 설정. 요즘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올바른 가설 설정. 가설이 정확해야 결론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탐구 설계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올바른 가설 설정, 실험 과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숙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가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뭐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는다. 이런 가설을 세워서 탐구 설계를 한 게 맞냐? 이 가설이 여기에 적합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알겠죠? 예. 당연히 기본 개념은 필요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RNA가 지정하는 이제 코돈에 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두 개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뭐 똑같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 문제없이 작동을 한다. 알겠죠? 예, 여기서 뭐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면 역할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기본 개념 플러스 가설 설정에 관계된 거. 자료집에서는 필수 탐구활동, 교육과정에 제시된 필수 탐구활동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탐구과정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게 수능 예시문항이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반영해서 내신 문제도 냅니다. 교과서 실험 문제를 중시해라. 알겠죠? 가설들을 세워보고 실험 방법을 고안하며 가설을 지지하는지 실험 결과가 판단하는 활동. 근데 이게 실험 방법을 고안하라고 하진 않고 실험 결과와 가설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문제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하나 더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물리학 문제인데 물리학에서 얘들을 막 묶었대, 자석을. 이 묶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럼 무엇을 바꾸는 행위를 한 것인가? 탐구 설계를 할 때. 탐구 설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탐구 설계를 할 때 묶은 건 무엇이냐, 높이를 다르게 한 건 어떤 의미이냐, 그럼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실험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거에 대한 코멘트는 실험을 설계할 때 조작 변인, 무언가 바꾸는 거, 통제 변인, 무언가 그대로 놔두는 거, 그리고 종속 변인, 조작한 거에 대해서 변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고, 이 변인 통제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은 다 그대로 두고 뭐 하나만 딱 바꾸겠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변인 통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늘 맞닥뜨리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되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된 전자기 유도 실험과, 이건 통합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물리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전자기가 결합이 되어서 그걸 같이 한번 물어볼 수 있다. 소소한 통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변환 및 해석, 자료 변환 및 해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과 내용에 다루지 않는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그것들을 다루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자료를 해석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이게 고난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를 주고 해석하는 문제가 있고, 자료 자체에선 드러나지 않는데 기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어려운 문항으로 판단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을 할 때 이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아주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고난도 문제. 이게 바로 25번에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해수면의 높이 편차에 관련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최고 난이도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자료 해석인데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추론해보는 문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주어진 자료 해석 플러스 다각도로 살펴보는 연습이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보이지 않는 자료들을 해석해보는, 알겠죠? 예측해보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자, 자료 수집 결론 도출의 일반화. 이거 순수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진짜 순수 자료 해석입니다. 예, 그냥 배경 지식이 아무 필요 없고 그냥 그래프를 잘 봐봐. 야, 이 기온이 떨어질 때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뭐 어떻게 돼? 이것들을 그냥 그래프만 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게 지금 2개나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이게 뭐 온도가 몇 도 올라가게 되면 말라리아를 발생시키는 모기가 발생을 언제부터 하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훈련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마지막 의사소통 영역인데요. 대화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인데 서로 의사소통을 좀 해봐. 그래서 이거 맞니?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대화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게 의사소통 형태예요. 지금 5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서 행동 영역들을, 문제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의사소통 문제 자체도 문항 길이가 좀 길 수 있다.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길다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단원 간 통합이 될 수 있으니까 개념을 점점 확장하는 학습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고1 때 공부해가지고 무슨 뭐 단원 간 통합 문제들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공부해놔. 나중에 그것들을 통합해서 문제들, 예상 문제들을 풀다 보면 당연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통합형 문제들을 반복해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 알겠지? 그리고 가설 설정이나 탐구 설계 문항들이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독해 능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생소한 주제들이 자료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가 이제 생소한 지문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통합과학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러나 비문학 지문은 막 대학과정 같은 것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대학과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랑은 좀 달라.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겁먹지 마시고,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공부해보면 된다. 알겠죠? 네, 그리고 교과 내용에 연계된 고난도 자료에서, 이게 이제 24번, 25번. 다만, 25번이 바로 이런 표현이고요. 24번은 그 중화 반응에서 농도가 다를 때 중화 반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화학 자체를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난도 문제,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마치 학교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 같은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숨겨진 자료들을 해석해서 문제들을 분석해 나가는 문제가 고난도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통합과학에 대한 그 수능에 대한 대비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2년 후에 수능을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평과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공부한 것들을 기반으로 3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강좌에서도 자주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강의들을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통합과학 열심히 해서 수능도 잘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